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사건, 사고와 범죄자들의 처벌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전해드리는 머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화요일이고요. 분노 유발자들 준비해놨는데 구급차가 위급 상황에서 막 달리면 길을 터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1분 1초가 막 아쉬운 이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는 돈, 아까운 이자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고요? 잠시 후 머니에서는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면적이 무려 1억 3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어떤 곳이고 또 왜 해제하기로 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15번째 민생토론을 주재를 하면서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됐던 게 1970년대인데 50년 전과는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기술도 발전을 했고 우리 군과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하기로 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에 해당하고요. 전국적으로는 총 339제곱킬로미터. 1억 300만 평에 달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비행장 주변이 287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요. 이어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 지역이 38제곱킬로미터,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으로 해서 14제곱킬로미터 이런 순서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17배고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의 경우에는 14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장 넓은 면적의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를 하면서 충남 천안과 홍성은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림을 내놨고요. 또 3군 본부와 국방대학 등이 있는 논산은 지난달에 국방산업 특화산업단지로 지정을 했고 올해 안에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고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내놨는데요. 다만 또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민심을 자극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딱 듣고 이제 지역 땅값도 들썩거리겠다 이거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고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진료받을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의료 공백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 우려했던 일들이에요. 결국 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의식장애를 겪던 8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요.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일부터 26일 아침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로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 지연 이송이 모두 23건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련을 일으킨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아서 37분이 지나서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었고요. 복통과 하열 증상을 보였던 외국인 여성 B씨는 역시 14곳의 병원에서 거부당해서 3시간 만에야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혈뇨와 옆구리 통증,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인 70대 여성은 병원 12곳을 돌다가 결국 자신의 차량으로 직접 서울 소재 병원까지 찾아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응급을 다투는 환자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전공의들 복귀 시한을 명시했죠? 네. 내일 모레까지든가요? 네, 맞습니다. 29일 내일 모레고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이 지금 80.5% 수준인 1034명이고요. 병원을 떠나서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도 9,0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의료 공백 일주일째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D-Day까지 이때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행위들 다 선처해주겠다. 최대한 참작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이나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 발표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반발했다고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좀 스승격인 교수들이 어떻게 중재를 해보려고 나서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면에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서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좀 복귀할 여지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의료계 전체 의견에 대한 대표성을 갖추고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효율적인 대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짜 뉴스 보면 그 신문 보면 일면이 이거고 네. 뉴스 첫 꼭지가 이거거든요. 네. 이거 이러다가 정말 저 국민 건강 다 놓칩니다.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죠.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2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심지어 토사물까지 먹이는 등의 학대를 반복한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사랑으로 보듬기도 부족한 2살짜리 아이입니다. 학대라니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A씨인데요. 2021년 3월에서 5월까지 50여 회에 걸쳐서 2, 3세 원생 10여 명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중 원생 5명에 대한 16건의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A씨는 한 아동에게 요구르트를 강제로 먹이고 토하는 아동의 목을 쥐고 들어올린 후에 다시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아동이 구역질을 하며 뱉어낸 토사물을 다시 먹이기도 했습니다. 참 충격적인데요. 또 아동이 베고 있던 베개를 잡아당겨서 얼굴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거나 아동의 손가락을 벽과 교구장 사이에 끼운 뒤에 교구장을 밀어서 손가락을 찢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아, 진짜 지금 얘기만 들어도 끔찍한 가혹행위가 벌어졌는데 판결 내용 보니까 지금 집행유예가 났어요.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게 유지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재판부도 분명히 이 중대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A씨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심하게 악의적 아동학대 의대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이후에 양형에 대해서 어떻게 새롭게 참작할 사정 변경이 딱히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건데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참 이따가 우리가 또 분노 유발자들 그거 할 건데 네. 이런 거거든요. 우리하고 이제 법 정서가 안 맞아가지고. 그 토사물을 아이에게 다시 먹이고. 먹였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악의적 아동학대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어떻게 이해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카페를 이제 막 개업한 사장님과 화환을 배달하러 온 어르신이 서로에게 온정을 베풀면서 훈훈함을 안겨준 소식입니다. 네, 이런 이슈는 좀 자주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페 개업 첫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페 사장 A씨가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어르신이 화환을 배달하기 위해서 카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A씨는 배송을 마치고 카페를 나가려는 어르신께 먼저 호의를 베풀어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네. 어르신은 여기서 손살에 치지 않고 그러면 라떼 한 잔 부탁할까요? 하면서 A씨의 제안에 거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커피를 내오자 어르신이 갑자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낸 건데요. 네. A씨가 괜찮다, 이제 커피 그냥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 영업 개시 안 했죠. 내가 팔아줘야지 하면서 돈을 재차 내밀었고요. A씨에게 또 한 말이 꽃 배송하면서 커피 대접 받은 게 처음이다.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받아달라. 이렇게 지폐를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네, 상대방의 호의에 더 큰 호의로 이제 답을 한 건데 어르신의 말씀에 이제 막 개업을 한 사장님도 뭔가 큰 느낌, 깨달음,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게시 이거 되게 그렇지. 중요하고 네. 첫 손님 중요하잖아요. 네. 또 어르신의 말에 감동한 이 사장 A씨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배운다 하면서 글을 올렸고요. 누리꾼들도 세상에 멋진 어르신들도 참 많은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훈훈함을 나누자 하는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 어른 이러면 저런 거거든요. 네. 예, 저런 모습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시라고요. 밖으로 나와주세요. 뒤에 막지 말고 밖으로 나오시라고요.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분노 유발자들입니다. 김기현 변호사 그리고 신재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미리 만나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를 고의로 막는다. 대체 왜 이런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아니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의 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보게 되는데 응급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응급차가 지나가는데 그걸 막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될 일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몰랐다고 생각이 안 들고 이게 뭐 오해를 했거나 네, 뭔가 다른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구급차 운전자의 제보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늦은 저녁인 것 같은데요. 네, 경기 화성시의 2차선 도로고요.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이제 뇌출혈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가 하나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앞으로 좀 비켜줘야 할 텐데. 2차로를 달리는 이 트럭 한 대가 지금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데도 지금 비키지를 않습니다. 이게 앞이 가로막힌 구급차가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네. 트럭에 가로막혀서 움직이질 못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정말 뒤에서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어요. 지금 갓길로 나오라고 말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냥 예. 차선을 물고 그냥 계속 막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걸 그대로 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참 답답함을 보면서도 느꼈어요. 네, 뭔가 이렇게 고구마 먹었을 때처럼 뭔가 답답한 느낌인데요. 네. 정말 순식간에 분노를 차오르게 한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자,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의문의 길막입니다.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트럭 운전자. 이건 업무 방해에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네, 네. 그거 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근데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사이렌 울리고 막 비켜달라고 얘기까지 하고 막 이랬는데도 안 비켜요. 네. 환자가 타고 있다는 건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뒤에서 막 뭔가 이런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저희 막 놀래서 얼른 비켜주는데 지금 이 트럭 운전자의 심리가 지금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왜 안 비켜주는 건지. 근데 만약에 저런 차를 무리하게 피해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이제 구급차가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럼 이제 트럭 기사한테 원인 제공을 한 것이죠. 트럭 기사가. 그러니까 사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트럭 기사 이렇게 할 거예요. 뭐. 구급차 오는 줄 몰랐다. 그럴 수 있겠다. 예. 말도 안 되죠. 구급차가 알아서 잘 비켜가야지.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부딪힌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발뺌할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그래요? 통탄할 일이죠, 이게.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뭐 누구라도 분노했을 겁니다. 뭐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허를 박탈하라.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뭐 차 번호판 공개해도 처벌 안 받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뭐 이런 누리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말 입장을 바꿔서 저런 뇌출혈 환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사고도 정말 통탄할 일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입장이 무너지죠. 아니 그런데 저런 경우에 네. 어떻게 얼마나 처벌할 수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구급차 진로를 방해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 원, 큰 차는 7만 원, 과태료는 1만 원씩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보신 것처럼 만약에 알고도 고의로 비켜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의료법이나 119 구조구급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급차 이송이 구급 활동에 포함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형법상 업무방해죄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전에는 그럼 벌금만 약간 내고 끝난 거예요? 거의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지난 2020년에 택시기사가 구급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해서 안에 있던 이제 응급 환자가 사망한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119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폐암 4기 환자였던 김 씨의 어머니 박모 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한 택시가 구급차를 들이받으면서 이송이 지연됐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이 사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택시기사가 한 말이 보험 처리를 하고 가라면서 10분 이상 응급 환자 이송을 방해했습니다. 자,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 119 불러준다고. 네, 나오죠. 환자 있는 거하고 부딪히고 내가 사전고차 안 해본 줄 알아, 이씨?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환자. 그럼 내가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아이씨. 그냥 가려고 그래. 이제 요양병원 가는 거죠? 아니,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죠?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결국 119가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가느라고 15분이 지체가 됐습니다, 이게.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응급 환자는 5시간 만에 결국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지금 보험 처리하면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놔주질 않으니까 저렇게 지체가 됐어요.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까 이거 그 가서 모셔다 드리고 와서 사고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네. 놔주지 않았던 거예요. 연락처하고 명함까지 다 줬잖아요. 네, 아니 연락처 주고받고 사진 찍을 거 찍고 뭐 보험 처리하자. 그런다면 보통 이제 각자 갈 길 가거든요. 지금 이 상황 보니까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맞아. 예. 그 그거 당시에 아니죠. 이제 구급차 열어가지고 분명히 안에 환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알고 봤더니 택시 기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합의금 챙긴 것만 지금 6차례나 됐다고 합니다. 2017년에 용산구에서도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야. 지금 응급 환자 없는데 사이렌 켜고 가는 거 아니냐? 50만 원 달라. 안 그럼 내 지금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겠다. 와, 이렇게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가 됐고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뭔가 상습적인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조금 일부러 예, 일부러 이 안에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합의금을 예, 요구하거나 확인 안 해도 예. 일단 들이받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의도적인 거죠. 네,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뭐 없어도 그래서 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네. 택시기사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같은 해 7월에 구속했는데 죽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던 택시기사 어떻게 나왔을까요? 볼까요?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어머, 아이고. 어머, 이게 무슨 책임진다고 하더니 왜 나한테 왜 이러냐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이거 가족들의 원통하면 이거 어떡할 거야? 아니 보니까 끝까지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돌아가셨잖아요. 게다가 아우 이게 진짜 제 가족이면 저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이면 그렇죠. 진짜 너무 억울해서 네. 네, 누리꾼들의 반응도 뭐 비슷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한번 보시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어디 구급차를 막나 택시기사 죽으면 책임진다고 했으니 책임져라. 과실치사가 아니라면 밀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모두 다 같은 마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분노했는데 여론은 이랬는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떤 죄가 적용이 됐습니까? 일단은 이제 업무 방해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구급차를 들이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죄가 적용되고 이 추가로 과거에 구급차 차량 들이받고 합의금 뜯어낸 거 이건 이제 공갈 미수, 사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 이렇게 총 6개 범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 누리꾼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거 적용해라 막 이랬는데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었나 보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살인죄는 이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경찰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가 구급차를 막아 세운 것과 병원에서 이제 사망하신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를 비롯해서요. 2015년부터 5년간 가벼운 접촉 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 원의 합의금, 치료비 등을 뜯어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항소심에선 징역 1년 10개월로 또 감형이 됐다 그래요? 결국 또 감형이 된 거네요. 네, 당시 이제 택시기사 최 씨는 보험사하고 합의를 일단 했고요. 1심에서는 9차례, 2심에서 1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1심 재판부는 일부 보험회사 및 피해자하고 합의해서 최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런 걸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을 했고요. 2심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1심이 너무 무겁다는 최 씨 주장을 인정하고 형을 낮췄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25채나 제출을 했는데 정작 유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반성문은 대체 왜 쓰는 거예요? 그냥 재판 결과 좋게 하려고 쓰는 거죠, 솔직히. 거의 그런 거죠. 뭐 하려면 유족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나마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족한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는 그것도 못 주겠다. 처음에는 그럼 2천만 원에 합의를 하자 이렇게 낮췄다가 자기 마음대로 또 그것도 많다면서 1,000만 원으로 낮춥니다. 이게 합의가 성사가 안 됐어요. 네. 그 2020년이니까 이분 지금 출소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도 이제 출소 뒤에 나 돈 없으니까 매달 좀 나눠서 주겠다. 또 이러다가 지금 피해 배상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요? 무산이 됐어요? 아니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났잖아요. 배상을 해라. 그러면 사실 법이란 게 강제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민사소송의 어떤 맹점인데요. 이게 배상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이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갖고 일각에서는 이제 배상 자력 없는 사람 대상으로 이제 사회 봉사라도 시키자, 아니면 뭐 노역이라도 시키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실제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민사소송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어떤 제도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반성문을 25차례를 제출했고 진심으로 반성을 했다면 사과가 당연히 먼저인데 그걸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보험 사기 관련해서 처음에 처벌을 제대로 했다면 네.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와, 이건 정말 분노하게 되네요. 그 전에 사고를 당했고 피해를 입은 분들도 이게 사기를 당했구나 이걸 모르고 그냥 합의금 뜯기고 뭐 그렇죠. 이런 식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보험 사기를 방지하거나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콕 이렇게 부딪힌 거라 상대가 뭐 다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 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통 보험사에서 당연히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개인적으로 연락 와갖고 막 집요하게 맞아요. 돈 맞아요. 달라, 개인적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절대 큰 금액 주면 안 돼요. 네. 네,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앞을 가로막은 차량 또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죠. 자, 22년 9월 3일 오후 8시께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입니다. 당시 제보자인 구급대원은 꽉 막힌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는데요. 뭐 대부분의 차량은 앞길을 터주고조 비켜줬는데 구급차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차량,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왜 저러죠? 이게 지금 구급차에서 네. 찍은 거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네. 차가 계속 막고 있는데 다른 옆으로 차들은 비켜야죠. 비켜주잖아요. 네네. 아니 뭐 초보 운전 혹시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옆으로 대면 되니까. 아, 그쵸. 옆으로 가면 네, 되는데. 네. 충분히 이상하네. 공간이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네. 참다 못한 구급대원이 방송까지 했거든요. 하는데도 우측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약 2분 30초가량을 아예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네, 해당 차주는 결국 구급대원이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이제 범칙금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송치가 됐다. 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운전하면서 멀리 사이렌 소리만 울려도 상황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옆으로 네. 비켜 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서서 아예 움직이지 않아요. 길 터준 다음에. 그러면 구급차가 확 가고 그 다음에 움직여요. 근데 네. 우리는 옆으로 비켜서 스물스물 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굳이 그걸 막아서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저도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뭐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급한 거 맞나? 그러니까 거짓말 아닐까? 환자 정말 타고 있나? 이런 불신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누리꾼의 공분을 샀던 일 중에 이제 가수 김태호 씨가 사설 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이렇게 이용하다 그런 적이 벌금 있었죠. 낸 적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구급차가 와서 양보를 해줬더니 뭐 양보를 해줬는데 앞에 가서 그냥 갑자기 차를 세우고 커피를 사더라. 네? 이런 일들이 좀 이제 종종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설 구급차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게 좀 생긴 게 아닌가. 네. 진짜네. 만약 저러면 엄벌해야 돼요, 저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아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구급차를 저렇게 마음대로 이용한 저 사람들 정말 엄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또 거기다 또 얼마 전에는요 사설 구급차 욕설하는 영상이 제보되면서 이미지가 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며 이 운전자가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뱉은 건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소리가 잘 들리진 않는데 비켜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 구급차 같아요? 이렇게 했다고. 네, 이렇게. 진짜 욕을 하네요. 그다음에 또 뭐 손가락 욕까지 했다고 그래요. 네, 다른 네. 영상에서는 네. 손가락 욕을 하는
야, 진짜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저런 경우. 네. 저게 이게 비켜줘야 돼. 비켜줘야 되는 거 맞는데. 그렇죠. 예. 지금 벼슬 한 게 아니에요. 저기서 진짜. 이렇게 손가락 욕까지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아이고. 근데 저거는 그냥 지나고 말잖아요. 저걸 네. 가지고 무슨 처벌까지 갈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설 구급차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일반 구급차랑 사설 구급차에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제 사설 구급차는 이제 그 안에서도 일반 구급차하고 이제 특수 구급차로 나뉘는데요. 일반 구급차는 외래 진료용이고 이제 그러니까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주로 하죠. 우리가 많이 보는 초록띠 두른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구급차는 이제 응급 환자, 중증 응급 환자, 진짜 급한 환자들을 이송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제 사설 구급차다 보니까 그 특성상 외래 환자들이 가끔 또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이용한다는 그 이미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소방청 소속의 우리가 보는 119 구급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지역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민간 사설 구급차는 뭐 자유롭게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위중한 환자도 이송이 가능하다,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소방청 소속 구급차가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곳을 사설 구급차가 간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설 구급차는 있어야 되는 거는 맞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관리가 좀 어렵고 관련 법령이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요, 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고용을 할 때 그 뭐 범죄 이력이나 뭐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신뢰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얼마 전에는 그 구급차를 불러놓고 샤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슬슬 내려와서 구급차 타고 가고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 하여금 이제 신뢰감이 막 깨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단순 뭐 본인의 그런 업무를 보거나 뭐 편의를 위해서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사설 구급차에 대한 믿음을 깨게 만든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이용한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불신도 쌓이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엄벌해야 돼, 이런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구급차에 보복 운전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구급차가 한 100km 정도로 달리는데 그 앞을 촥 해서 브레이크 탁 밟고 막아버리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응급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사설 구급차인데요. 계속해서 앞에 있는 트럭이 안 비켜주니까 네. 마이크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트럭이 끼어들어서 들이받아버린 거죠. 야. 이게 완벽한 보복 운전이네요. 네. 보복 운전이네요. 말 그대로 뭐 욕도 나오고 뭐 거의 보복 운전이라고 봐야 되네요. 둘이 도로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그렇다고 때리면 되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 보복 운전은 이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만약에 저 구급차 안에 지금 환자, 가족, 다른 구조사들 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네?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대상이죠. 처벌을 할 이게.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구급차고 말 그대로 응급 환자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다 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욕한 구급차 운전자분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길을 막고 사고를 내고 이랬어야 됐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구급차를 악용한 몇 건이 있어요. 뭐 연예인이 어디 행사장 가는데 길 막히니까 구급차 타고 갔다더라. 네. 또는 모 병원에 무슨 뭐 의사 누가 그거를 출퇴근으로 사용을 했다더라. 세상에. 뭐 이런 카더라 내지는 확인된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 못 믿겠어 이러고 막아버리면 그 안에 진짜 환자 타고 있으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합의거든요. 구급차가 지나가면 우린 길을 터준다. 이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절한 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수단도 마련이 당연히 되어야겠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거 환자 안 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양보를 안 하는 거, 이거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대단히 잘못된 거고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봤으면 양보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급한 환자 없었다면 다행인 거고 뭐 그렇다고 제가 큰 손해를 보거나 그쵸.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이게? 잠깐인데. 예. 맞습니다.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 조금씩 배려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관련 기사나 뭐 뉴스 볼 때마다 과연 내 가족이 뒤에 구급차에 타고 있어도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에 대한 다양한 고민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좀 젊은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환승연애라는 말이 또 굉장히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들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 글자 그대로겠네요. 예? 네. 바꿔 타는 거지. 뭐. 아, 네, 맞아.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그러네. 저는 맞습니다. 네. MZ세대라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지고지순이 막 삶의 모토고 네. 막 이렇게 살다가 또 이제 환승연애를 보니까 좀 새롭긴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환승연애라는 말까지 있는데 사실 저희 뭐 넷이서 연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연애 말고 돈 이야기 해야겠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환승 대출, 뭐 대출 환승, 그죠? 네,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말일까요? 뭐 환승연애가 이제 연애를 갈아타는 것처럼 환승대출, 대환대출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대출을 갈아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대출 갈아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존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거겠죠. 네. 작년부터 신용대출 그리고 올해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까지 이 대환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네. 비교 분석까지 가능하고 바로 갈아타기가 가능한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요즘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방법은 또 간단합니다. 이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즉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모든 은행들을 조회를 해볼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보다 유리한 게 있다면 바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걸 대출 비교 플랫폼이라고 네. 요새 하고 그렇습니다. 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네이땡페이, 그다음에 카땡페이, 네네. 예, 카땡, 예, 맞죠? 네, 그렇죠. 예, 그건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핀테크 업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은행의 앱을 통해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A은행의 이 앱에 들어가면 사실 그 A은행 대출 상품만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출 비교, 대환대출 이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은행의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의 상품도 이 은행의 앱에서 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그 저축할 때 예금 금리가 어디가 좀 더 높을까 네.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느 은행은 뭐 몇 % 이런 거 네네. 있어요. 비교. 그래서 그걸 네. 보면서 비교를 해서 거기다 저축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대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있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거 하나로 비교를 해서 좀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예금 적금 나는 뭐 가진 돈 없어서 네. 저축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대출 없으신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예금 적금 금리 비교해서 조금 더 높은 거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대출 비교를 통해 가지고 대출이자 아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리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뭐 한도를 높인다거나 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금리가 많이 높다 보니까 이런 대환대출 비교
비교 플랫폼을 이용하시게 되면 기존보다 금리를 낮추면서 이자를 그만큼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은데 네. 그럼 뭐 그래도 자세히 읽어보면 수수료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대환대출 금리 조금 낮추려고 하다가 수수료 많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뭐 기간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을 받은 지 얼마나 지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0.6에서 한 0.7%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한 1.2%에서 1.4% 수준 정도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만기가 뭐 20년, 30년 정도로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만기가 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3년 동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 내내 전부 다 전액 발생하는 건 아니고 대출을 받은 지 바로 갈아탄다 그러면 100%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자마자 갈아탔을 때 1.4%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그걸 100% 다 받지만 한 1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1.4%의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났다 그럼 3분의 1 정도 그리고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야 간다 그러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거의 미미하게 남은 기간 동안만 부과가 된다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갈아타는 그 기간만 좀 여유를 둔다면 네.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대환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대출 갈아타기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1.6% 금리가 낮아져서요. 1인당 연간 57만 원이 절감됐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평균 1.5% 금리 인하로 1인당 연간 298만 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합니다. 아니 금리가 1.5에서 1.6%가 낮춰진다면 5%짜리 우리가 대출을 하고 있었을 때 3.5%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엄청 차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걸 대출 한도도 높일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예전에 받았는데 그때는 집값이 3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집값이 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4억 원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집값 3억 대비 한도로 대출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이제 4억 대비 한도로 대출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출을 갈아탄 다음에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한도만큼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서 내가 혹시나 이제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대출 상환하기가 너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만기 같은 것도 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 뭐 대출을 갈아타기를 이용하시면은 금리도 낮추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생활비에 또 보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플랫폼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찾아보면 있었어요. 근데 일부 업체에서 일부 은행들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민간 업체 서비스였고 그다음에 모든 은행이 조회되는 건 아니고 협약된 몇 개 은행들만 이제 조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비교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요, 혹은 한도가 낮아요 해서 갈아타려고 했을 때는 손품 발품을 팔아야 됐어요.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은행 말고 다른 은행도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여기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해서 신용조회도 해보고 실제로 심사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좋으면은 갈아타면 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른 은행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원스톱으로 한 개 은행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서 다 가능하니까 시간도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발품, 손품 파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저도 어제 애 세뱃돈 저금하려고 모 은행에 갔는데 창구에 이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한 3, 40분을 기다렸다가 맞습니다. 결국은 서류 잘못돼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맞아, 그 서류 복잡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맞아. 아유, 어제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이 스마트폰을 어르신들은 잘 이용을 못하니까 네. 이게 좀 뭐 그림의 떡 같은 느낌도 있는데 스마트폰만 그러면 잘 활용을 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합니까? 일단 각종 금융 앱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 뭐가 있는지 그게 이제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 대출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뭐가 있는지도 비교를 해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A은행 앱에 들어가서 B은행 대출을 여기서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스톱이긴 하지만 여기서 비교를 해본 다음에
B은행의 앱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어르신들처럼 뭐 스마트폰 앱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은행에 직접 가셔도 비교는 가능하니까 조금 이제 시간을 들이시더라도 한 번에 가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요참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서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에 플랫폼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 가입을 합니다. 대환 대출 메뉴에 들어가서 기존 대출 내역을 조회하는 게 우선이에요. 조회를 하고 기존 대출 선택 및 내 정보 입력하고 대출 상품을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금융인증서나 각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발급해 두시는 건 필수입니다. 그 후에 이제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고요. 또 해당 금융회사 앱으로 이용해서 대출 계약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대출을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를 정하셨다면 은행 앱에 접속을 하시는데요. 접속을 하신 후에 대환 대출 메뉴를 선택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한 다음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계약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맞죠, 소장님? 네, 정확합니다. 예, 한 30초 만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대환 대출을 해봐도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이제 꼼꼼히 살펴봐야 되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필요한데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은행까지 가는 데만 해도 5분에서 10분 걸리는 걸 이 비교 조회를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시도해서 조금 해보시면은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쉬우실 것 같고 요즘엔 막 쇼핑도 집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서 네. 은행 창구 갈 필요 없이 휘리릭 이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내 신용 등급이라든지 뭐 직장, 네. 수입 이런 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대출이든 무조건 갈아타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해드릴게요 하면 참 좋은데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한도가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도나 조건들이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의 대출이어야만 하고 근데 신용대출을 10억 많이 10억 넘게 받으시는 분들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출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러고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라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만 충족하면 이 대환대출 플랫폼에 들어가서 다 비교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은 있지만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웬만한 대출은 다 갈아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대출은 또 이자가 좀 높아요. 그렇죠. 담보대출에 비해서 이게 확 높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갈아타는 거라 기존의 대출에 영향은 없을까요? 사실 뭐 기존 대출이 금리가 비싼데 내가 이용하고 있던 대출은 너무 비싼 대출이라서 못 갈아타는 거 아니야? 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 대출의 금리가 비싼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정상적인 대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대출을 연체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뭐 압류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대환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쉽게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카드론 같은 대출도 다 갈아탈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대출 쇼핑이라고 하죠. 요거 금리 낮은 거 갈아탔다가 저거 갈아탔다가 막 움직이는 거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에는 그 대출을 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지만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주식 투자할 때 그렇잖아요. 좀 오르면 일단 뺐다가 저평가된 주식이 또 넣었다가 네. 오르면 또 뺐다가 예. 이거 좀 반복하는데 그러면 이 대출 금리 어떨지 좀 궁금해요. 좀 떨어지면 갈아타고 이거 횟수 제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네, 횟수 제한 같은 건 따로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은 후에 일정 시점 지나야지만 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은행별로 한도를 정해놨어요. 사실상 이 대출 금리를 조회를 해봤는데 어떤 특정 은행이 누구든지 조회를 해봤을 때 제일 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은행으로 다 몰려가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별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이거를 기존에 작년에 취급했던 대출 잔액이 얼마냐 이걸 보고 따지는데요. 각 은행별로 보니까 한 6조 8천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이거의 10%인 6,800억 원 혹은 4천억 원 중에 낮은 거를 한도로 잡아서 각 은행당 이 한도 내에서 갈아탈 수 있게끔 현재는 제한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필요하면 서비스 시작하고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막 소진될 수도 있고
있고 예. 뭐든지 이렇게 조금 생각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사실은 상품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금리의 은행 보니까 그 한도가 다 소진돼 버려서 이제는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빨리 갈아타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올 하반기에는 낮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도 소진 때문에 덜컥 갈아탔는데 하반기에 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괜히 갈아탄 상품 또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향후에 뭐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조금 불편하지만 대환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직접 가셔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갈아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연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은 제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 3군데 각각 대출이 있는데요. 이번에 대출 갈아타기로 이 대출들을 이자가 싼 인터넷 은행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여러 군데 은행 대출을 한 곳에 모아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군데 대출을 그러니까 갈아타기 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대1로만 갈아타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이 뭐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뭐 여러 개를 3개 갖고 있다. 그러면 갈아탄 후에도 3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만약에 은행을 가서 갈아타게 되면 기존에 제가 신용대출 3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 한도로 하나로 합쳐가지고 좀 한도 좀 크게 해주세요.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이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는 아직까지 합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게 편하려면 끝까지 편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보통 이렇게 싼 걸로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방법이 좀 없을까요? 사실 그 관리하기가 편해가지고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아예 방법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낮은 금리의 금융기관이 어딘가 요걸 일단 조회를 해보신 다음에 그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하나로 합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갈아타기 플랫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비교하는 데만 이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로 합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조회를 해보면 나한테 제일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A, B, C 세 은행의 대출을 3가지를 갖고 있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뭐 D은행이 더 싸게 해준다. 근데 여기서 하나로 합칠 수는 없으니 D은행에 직접 가셔서 내가 이 정도의 대출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있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같은 금리가 나오진 않겠지만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도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 실제로 갔을 때도 낮은 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중인데 올해 9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살고 싶은데요. 이번에 나온 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고 보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 더 싼 대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 관련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갈아타기 대상 전세 대출 규모가 120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가 조회 가능한 이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파트에 한정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들어가 보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 이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 대출을 일단 받은 후에 3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기한이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죠.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갈아타는 상품의 이 보증기간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전세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처럼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끊어오라고 합니다. 그 보증기관이 3군데가 있는데 기존의 대출 기간과 향후 갈아탈 대출의 보증기간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에서 그러니까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1억이면 갈아탈 대출도 1억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 번 갈아타기를 한
한 뒤에는 6개월 후에 다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요 5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조금 대출이 까다로운데 일단 전세자금 대출 빈번하게 갈아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 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야만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은 언제 받느냐? 이거는 뭐 전세 살고 있다가 아우 나 생활비 필요해 해가지고 전세자금 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그 돈을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 잔금을 치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최소한 3개월이 지나간 다음에야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전세자금 말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중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후 3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런 정도의 조건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이미 살고 있고 그렇죠. 지금 갱신을 하시는 경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게 걸리는 건지. 이 두 번째 조건 때문인데요. 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까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 조건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단위 계약이니까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세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이후부터 요 4개월 차부터 그다음에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된다니까 12개월까지. 요 4개월 차부터 12개월까지 이 9개월 동안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9월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지금이 2월이잖아요. 예. 그럼 7개월 남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이분이 만약에 전세 계약을 4년짜리로 했다. 그러면 가능했을 텐데 이제 만기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테니까 갈아타는 것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왜 네. 만기까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한 조건인데 알아두셔야 될 게 전세보증보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가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주택도시기금 혹은 서울 SGI라고 하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이분이 못 갚으면 저희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라고 하는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안 갚으면 그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이제 구상을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 흔히 HUG, 허그라고 불리는 요 곳에서는 이런 보증서를 끊어줄 때 전세보증보험을 같이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이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보험 가입 조건이 뭐냐 하면 전세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세 계약을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처음에는 안전해 보이다가 계약이 끝나갈 때쯤 되다 보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좀 불안해. 그래서 계약 만기를 1달이나 2달 앞두고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최소한 절반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과 전세 보증 보험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여기 붙어 있다 보니 이 대출을 갈아탈 때도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대출이 갈아타는 게 가능한 것으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럼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대출 아니면 네. 이런 게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막 시스템적으로 발라내고 하려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시간이 오래 걸리니 네. 일단은 정부에서 요 인프라를 오픈을 할 때 일단 1년이라는 제한 두자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해준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얼마 많이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쉽더라도 아직까지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해서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못 갈아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전세라는 게 예. 전세 가격이요 갱신할 쯤 해서 이제 오를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럴 경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빌릴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뭐 한도가 줄어든다면 덜 빌릴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사실 뭐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또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내가 전세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었는데 요번에 집주인이 한 1,000만 원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1,000만 원 올리면서 대출을 더 받으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었고 그 80% 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8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1억을 1억 2천으로 올리게 됐다, 보증금을. 그러면 이것의 80%인 9,600만 원까지 이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럴 때는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되고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미리 은행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혹시 임대인의 동의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진 않나요? 네, 그런 거 조금 까다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데 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지는 않은데 대부분 사실상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임대차 계약서 서류를 보고 은행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이 서류가 진짜고 실제로 이 세입자가 맞는지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네, 확인을 해봅니다. 이분이 세입자 맞냐? 여기 실제로 들어가시는 거 맞고 이 계약이 진짜 맞냐? 그래야지 사실 은행이 돈을 떼일 위험이 적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려고 한다면 집주인과 연락이 돼야 되는데 이 연락이 안 된다면 사실상 이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갈아타기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수월하게 이 대환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일단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지만 제가 이번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한번 전화가 갈 테니까 그 전화 좀 한 번만 불편하시더라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해 나와야 원활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하고 아주 이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정책 대출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금리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출들은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사연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의 경우에는 좀 싸게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 건데 네. 이분은 방법이 뭐가 없겠습니까? 네, 아쉽게도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보완되기 전까지 이 원스톱 플랫폼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직접 갈아타러 은행에 가신다고 해도 특별한 방법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까지 지금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뭐 대환을 해주겠다는 은행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대환을 했다가 다른 은행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갈아탈 때를 비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굳이 갈아타시는 것보단 시스템이 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갈아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알아본 후에 저렴한 곳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연은 재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주담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소득 입력 시 부부의 합계 연소득을 입력하나요? 저 혼자만 하니 한도가 부족해서요. 그리고 대출을 받다가 소득 수준이 낮아진다면 대출 한도가 줄거나 다른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하셨네요. 예. 네. 은행에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한 걸 받으면 DSR이라는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득 대비 이 한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일정 부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소득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고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이 좀 적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DSR 한도는 40%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가면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의 40%인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대출을 해줘라라는 취지의 규제인 거죠. 네. 그런데 이 DSR은 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소득만을 감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택담보대출일 경우에는 이게 단독명의든 혹은 부부명의든지 간에 이 단독 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부부 합산 소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득을 합쳤을 때 당연히 그럼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소득만 합산되는 게 아니라 부채도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빚보다 이 배우자가 갖고 있는 빚이 많다면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신용도도 합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신용도는 좋은데 나의 배우자의 신용도가 좋지 않다. 그럼 괜히 합쳤을 때 한도가 안 나오거나 그렇죠.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기관별로,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단독소득과 부부 합산소득 어떤 게 유리한 건지는 은행에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부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심동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합산소득도 적용하지만 부채도 같이 적용을 한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소득이 지금 한 연봉 7천 됐어. 네. 근데 저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연봉이 좀 낮아져가지고 한 6천 정도 됐어요. 5, 6천 됐어요. 네. 그러면 대출을 깎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출을 일단은 한번 받았다. 그럼 중간에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연체하지 않는 이상은 그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처음에 받으러 가면 심사를 깐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분들이나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낮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에 비해서 이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낮게 잡는데 일단 그 문턱을 통과하면 나중에 소득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연체만 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줄어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소득이 중간에 줄어든 상태에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한다. 이럴 때는 대환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이어서 마지막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조회해보니 담보대출 유형이 후치담보대출이라 갈아타기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다가 마지막 입주 전에 잔금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때 후치담보대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에 3년 고정 후치담보대출을 받았었고 금리는 5%가 넘습니다. 후치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후치담보대출은 또 뭐냐, 이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무언가 후에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잔금대출, 뭐 집단대출, 이 대출이 후치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등기부등본에 뭔가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규 분양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이 건물이 아직 안 나오죠.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는데 그거 나중에 등기 나올 거니까 나중에 이 등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취득하면 등기를 그때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후치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후치담보대출을 받아 놓으신 분들은 이 대환대출 플랫폼에선 아직은 이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사연자분의 사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 대출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갈아타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후치담보대출이 왜 안 되냐. 이 후치담보대출이라는 건 아무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그 건설사하고 협약된 몇몇 은행에서만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들은 그렇게 협약된 곳에서 집단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근저당을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절차가 일반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전산상 다른 코드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편의상.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분류를 해놨던 후치담보대출이라는 꼬리표가 나중에 일반 대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조회를 했는데 나 이거 후치담보대출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저당 설정돼 있는 대출인데 안 된다고 하네. 그게 바로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꼬리표를 안 떼주는구나.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때 그때 주로 이제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신규에 아예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아예 등기부등본이 새로 나오는데 이런 대출을 쭉 그냥 안 갚고 처음 받은 대출을 갈아타지 않고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꼬리표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갈아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네. 이걸 안 뗀다는 거네요, 그 꼬리표를. 네, 이걸 왜 안 뗐냐 하면 사실 안 떼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네. 기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은행에서 전산상, 평인상 분리만 해놨는데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까 이 대출이 다른 대출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정부에서도 이 꼬리표를 뗄 수 있도록 지금 전산상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딱히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굳이 지금 갈아탄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을 한 다음에 그 대출을 또 갈아타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또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고 시간도 걸릴 수 있으니까 시스템 개선될 때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연 주신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방법이 없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이 정부에서 곧 이 불편함을 개선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고금리 시대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지난 1월 9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14영업일 만에 신청액이 2.9조 원, 그러니까 2조 9천억이라는 거죠. 신용대출은 8개월 동안 2조 7천억 원이 넘는 집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꽤 많아. 꽤 많습니다. 아무래도 투명한 이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뭐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진 이유 때문일 것 같고요. 또 은행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 더 낮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출을 좀 더 해라. 금리 낮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뭐 유도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대환 대출이라는 게요.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이 있어야만 이걸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도를 조금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그 가계부채 한도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괜히 대환 대출 때문에 대출 규모,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의 이제 취지는 사실상 고금리의
대출을 좀 더 저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취지고 실제로 이게 총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규로 대출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의 금리는 굉장히 높은데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시는 분들의 금리는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 너무 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불만들이 있어요. 요건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핵심은 앞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 기존보다 한도를 조금 더 낮춰서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점차 강화돼서 시행이 되는 거니까 대출을 갈아타실 분들이나 신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이건 두 가지를 한도를 잠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구름만 끼는 평이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영동에, 낮까지는 제주에 비나 눈이 조금 올 텐데요. 눈의 양은 1에서 3c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가 채 안 될 텐데요. 안개가 지표면에 얼어붙어서 살얼음이 된 곳도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할 텐데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을 보시면 서울과 대구는 9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는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 이남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이 될 텐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한 차례 오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3일절 연휴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기온 참고하셔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에 옷 입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나올 때는 목도리 하고 나오는데 네. 낮에는 이것 때문에 막 더워요. 맞습니다. 일교차 크게 벌어지고요.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